1911년 2월 말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윌리엄슨 자매가 영국 리버풀에서 건너왔습니다. 37살의 도라 윌리엄슨, 33살의 클레어 윌리엄슨 자매는 부유하고 교양 있는 여성들이었습니다. 클레어가 14살 때 부모님 모두 돌아가셨고 이후 할아버지로부터 당시 100만 달러, 지금으로 치면 100억도 넘는 어마어마한 현금과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세상에 둘만 남겨진 자매에게 부모 역할을 한 것은 가정교사 마가렛이었습니다. 마가렛은 청소년기의 자매에게 사랑과 정성을 다해 보살폈습니다. 자매는 아쉬운 것 없이 호화롭게 살았지만 사람을 만나지 않고 서로에게만 의지한 채 지냅니다. 자신들의 돈을 노리는 많은 남자와 투자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립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매는 우연히 그들의 인생을 바꿔버릴 책 한 권을 접하게 됩니다. 그 책은 린다 해저드라는 여의사가 쓴 단식 치료법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신체에 불균형을 일으키는 독소가 발생해 병이 생기고 단식을 함으로써 독소를 제거하여 모든 종류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부자들은 질병과 죽음을 막기 위해 다양한 책을 읽고 신비한 가루나 약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동생 클레어는 무릎이 아팠고 몸이 잘 부었으며 소화도 안 되는 위장 문제를 겪고 있어 건강해지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자매는 둘 다 채식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클레어는 책을 끝까지 다 읽고 의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이 상속녀라 밝히고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적으며 꼭 치료받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편지를 받은 린다는 시애틀에 있는 자신의 연구실에 온다면 즉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고 후에 요양원에서 지내면서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 답을 해왔습니다. 자매는 즉시 시애틀로 왔고 린다를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43살의 린다는 키가 크고 몸매가 좋았으며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린다는 당시 획기적인 치료법으로 책을 펴내며 명성을 얻었고 다른 의사들의 질투와 시기를 받았지만 그녀는 언제나 확신에 찬 모습으로 당당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린다는 바로 자매의 진료를 받고 클레어에게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경고하며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단식요법으로 질병이 치료된 사례들을 보여주며 자매에게도 건강한 삶을 오래 살 수 있다 하였습니다. 도라는 클레어보다 건강했기에 따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요청했고 린다는 사실상 검사는 무의미하다며 말렸습니다. 도라의 몸을 살폈을 때 린다는 독이 쌓여 있다며 클레어만큼은 아니지만 단식 치료로 독을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바로 린다가 임대한 근처 아파트로 이사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그들의 몸을 정화하기 위해 자매 한 명당 현재 가치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냈습니다. 귀중품, 보석 및 가져온 짐들은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며 가져갔고 자매의 재정에 관심을 보이며 그들이 빚을 지고 있는지와 가족 관계를 물었습니다. 자매는 아파트에서 간호사들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루에 2번 손톱만한 버터 조각과 토마토를 끓인 국물만 한 컵씩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아스파라거스를 끓인 국물과 오렌지즙을 한 컵씩 마셨습니다. 자매가 먹는 것에 소금, 설탕 등의 조미료는 일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매들은 아파트에 설치된 운동기구에서 종일 걷고 또 걸어야 했습니다. 극히 제한된 음식 섭취임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린다가 직접 관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걷다가 쓰러지기도 해 운동은 더 이상 무리였습니다. 자매는 너무 힘들어 더는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며 영국으로 돌아갈 의사를 비쳤습니다. 그러나 린다는 도중에 치료를 중단하면 더 나빠진다며 자매를 회유합니다. 그리고 4월 22일 아침 드디어 2대의 구급차가 시애틀의 아파트에 도착해 자매들을 태우고 올랄라로 가는 배를 타러 부두로 향했습니다. 자매가 와일더니스 하이츠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몸무게는 각 30kg 언저리에 있었습니다. 단식으로 2달도 안 돼 30kg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의 단식은 위험했지만 린다는 자매의 단식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클레어는 간신히 펜과 종이를 들어 지금은 고향 호주로 돌아간 마가렛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클레어는 언니 도라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글에 고스란히 적어 보냅니다. 자매의 생활은 요양원에서 더 가혹했습니다. 린다는 자매를 각방으로 분리했고 서로 간의 대화를 금지합니다. 대체 린다는 무슨 생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는지 모르겠습니다. 클레어의 편지를 받은 마가렛이 6월 1일 올랄라의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요양원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죽기 직전에 처참한 도라를 만납니다. 마가렛은 너무도 끔찍하게 변해버린 도라를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도라 역시 침대에 누워 마가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즈음 도라는 마가렛뿐만 아니라 간호사와 린다조차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마가렛은 린다에게 클레어를 찾았고 그녀는 이미 2주 전 사망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가렛은 슬픔을 가눌 수 없었고 린다는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린다는 시애틀로 함께 가기를 권했고 둘은 증기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녀는 마가렛에게 클레어와 도라가 그녀에게 왔을 때 이미 질병의 끔찍한 상태였으며 사후 직접 부검을 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클레어의 간은 강경변을 앓고 있어 너무 딱딱해서 칼을 찔러 넣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린다는 마가렛에게 클레어의 시신을 보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남자가 나왔고 린다와 잠시 대화하더니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마가렛은 방부 처리된 클레어를 마주하고 겁에 질렸으며 도라 때와 마찬가지로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시체를 찬찬히 살펴보지만 살아생전 클레어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라보다는 살이 제법 붙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긴 모습 그대로였지만 얼굴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클레어를 떠올리려 노력하는 듯 찬찬히 살펴보는 마가렛에게 린다는 사람은 사망하게 되면 살았을 때의 모습과 다르며 특히나 클레어는 방부 처리가 되어 더 그렇다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당시 영국과 호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아무런 보존 처리 없이 바로 매장했습니다. 마가렛은 처음 보는 방부 처리된 클레어의 시체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클레어가 사후 화상을 원했다는 린다의 말에 마가렛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클레어와 도라 자매는 살아온 환경이나 종교적으로도 화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가렛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것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린다에 따르면 클레어는 사망 전 린다의 요양원에 재산을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마가렛이 클레어의 유일한 혈족 삼촌 존에게 편지를 보내 사망 소식을 알렸고 마가렛이 도착한 지 며칠 만에 삼촌도 올랄라 땅을 밟았습니다. 존은 조카의 사망 소식에 격려했습니다. 조카들이 미국으로 오기 전 봤을 때 너무나도 건강해 보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사망 소식을 왜 전하지 않았냐 따져 묻자 린다는 자매의 주소를 모른다는 변명과 함께 자매들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존 또한 방부 처리된 클레어의 시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마가렛과 마찬가지로 클레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조카가 아니라며 항의했지만 린다는 클레어가 맞다며 침착하게 설명했고 심지어 부검할 때 꺼내 보관한 클레어의 간과 폐라며 존에게 보여줬습니다. 존은 린다의 말에 넘어가 시애틀에서 클레어의 장례식을 진행했고 요양원 관계자들과 마가렛만이 참석했습니다. 도라는 동생의 장례식에 참석시키지 않았습니다. 마가렛과 존은 클레어의 장례식이 끝난 후 도라를 요양원에서 데려왔고 잠시 시애틀에 머무릅니다. 그들은 도라의 앙상한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영양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도라의 몸은 하루가 빠르게 기력을 되찾았고 그간의 생활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단식과 관장이 일상이었으며 마사지 명목으로 린다와 간호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클레어가 죽기 전 간호사는 그녀의 텅 빈 배를 두들겼고 클레어의 눈이 위로 돌아가면서 기절한 것이 도라가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클레어의 사망 후 낙심한 도라를 강가로 데려간 린다는 그녀의 마음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강물에 뛰어들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도라는 순간 정신이 번뜩 들어
린다에게 자신이 죽기를 바라냐고 되물었습니다. 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며 웃으며 도라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존과 마가렛은 도라가 속아서 린다의 남편에게 그녀의 위임장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도라의 현금과 보석들은 린다가 맡고 있다는 사실에 그들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린다는 자매의 재산을 노리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이대로 미국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박탈을 한 의사라는 탈을 쓴 악마를 즉시 신고했고 인지도가 높았기에 순식간에 기자들은 몰려들었습니다. 각종 언론에 도라의 사진이 실렸고 겨우 27kg의 시체 같은 모습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경찰은 언론에 공개돼 부담이 컸을 테고 당연히 수사를 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를 불러 간단한 신문만 할 뿐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이 침묵하자 영국 영사관에서 직접 나섰습니다. 부영사는 린다에 대한 끈기 있는 조사를 지시했으며 그녀의 과거 환자들을 조사합니다. 그러자 그녀의 치료법으로 질병이 좋아진 환자들도 있었지만 최소 15명 이상이 린다의 치료를 받다 죽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대부분 가족이 없거나 왕래가 끊겨 혼자 사는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유진 스탠리 와켈린이라는 뉴질랜드 남자가 그의 재산 중 큰 금액을 린다의 연구실에 기부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진뿐만 아니라 그녀의 연구실에 거액을 기부한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린다는 병이 낫게 된 환자들이 좋은 마음으로 기부한 것이라 했습니다. 유진은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했지만 진료받는 동안 자신에게 무척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후에 조사한 결과 유진은 질병이 아닌 린다 소유의 땅에서 머리에 총알이 박혀 사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경위는 끝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린다는 장의업체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 밝혀집니다. 당시 미국에서 장의사들이 시체 보존 처리를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지만 그에 대한 비용이라기엔 터무니없이 큰 액수였습니다. 존과 마가렛이 그리고 이전에 사망한 환자들의 유가족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시체는 살아있을 때의 모습과 너무 달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화장이 끝난 후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장의사를 압박하였고 그는 결국 린다로부터 받은 돈은 침묵에 대한 대가라고 했습니다. 린다는 특별한 거래처였습니다. 그녀는 사망한 사람들을 연구할 것이라며 직접 부검하고 장기를 빼내고 시체들을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을 눈감아줬습니다. 사망 원인까지 조작한 서류에 장의사는 서명까지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족이 찾아왔을 때를 대비하여 다른 시체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즉, 마가렛과 존이 봤던 시체는 그들의 생각처럼 클레어가 아니었습니다. 린다는 클레어가 굶어 죽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처음 방문했을 때 비슷한 체형과 헤어를 가진 시체를 클레어로 속인 것입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당당했고 이전에 방부 처리된 시체를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은 린다의 말에 모두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를 묵인한 대가로 장의사가 받은 돈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린다는 환자들로부터 훨씬 더 큰 돈을 뺏어냈습니다. 수사관이 린다의 자격 조회를 했을 때 그녀가 정식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만 그녀는 단식 전문가로서 대체 의학을 실시할 수 있는 면허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린다를 의학을 공부한 의사로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이 의사라는 말을 내뱉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912년 1월 클레어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회복한 도라가 증언대에 서서 린다를 떠나지 못한 것에 대해 지금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내일은 오늘보다 좋아질 거라는 확신에 찬 린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린다는 카리스마 있고 당당한 존재감을 뽐내는 의사였기에 믿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에서 린다가 클레어의 유언장을 위조하고 그녀의 귀중품 대부분을 훔쳤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린다의 다수 환자는 살아남아 단식 치료법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지만 10명 이상이 그녀의 치료를 받으며 사망했습니다. 린다는 사망자가 암이나 강경병과 같은 중증 환자였거나 지금까지 진단되지 않은 병에 걸렸다고 주장했지만
1908년부터 12년까지 5년간 공식적으로 17명의 사망자가 그녀에게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이 중 일반 병원에서 위암을 진단받았던 환자는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유족들은 그들이 모두 굶어 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혹했던 도라의 증언과 이전 환자들의 기록들이 있었기에 배심원단은 유죄 판결을 내렸고 판사는 과실치사로 2년에서 20년의 강제 노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장의사에겐 벌금형만이 내려졌습니다. 린다는 고작 3년 만인 1915년 12월 석방되었고 1년 후 주지사는 뉴질랜드로 이민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녀의 죄를 완전히 사면하였습니다. 린다와 남편은 뉴질랜드로 이주했고 린다는 영양사 겸 정형외과 의사로 일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뉴질랜드에서 무면허 의사인 것이 발覚돼 벌금을 내고 1920년 올랄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요양원을 지었고 건강학교라는 이름 아래 다시 단식 치료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전에 여러 사람이 죽었지만 그 이전에 단식 치료법으로 효과를 본 사람들은 다시 돌아온 그녀를 환영하는 부자들도 많았습니다. 요양원에는 종종 낙태를 위해 찾아오는 이도 있었습니다. 단식으로 태아를 없애려 했습니다. 린다는 과거의 경험으로 더 이상은 환자를 굶겨 죽이지 않았습니다. 1935년 건강학교는 실화인지 방화인지 모를 화재로 인해 완전히 전소되었고 린다는 다시 재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머지않아 몸이 아프게 되었고 자신은 단식 치료자였기에 일반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병원 치료를 권했지만 린다는 단식을 이어갑니다. 결국 그녀는 1938년 70살의 나이로 굶어 죽었습니다. 그녀의 사망이 굶주림에 의한 것인지 질병에 의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후, 특히 스스로도 단식이 그녀를 살릴 것이라 믿었던 것을 보면 일부 사람들이 그녀가 사기꾼이 아니었을 거란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녀는 처음 돈에 대한 욕망으로 가짜 의사 행세를 하며 몇 번의 성공적인 치료를 마쳤습니다. 단식으로 효과를 봤던 사람들은 그녀의 팬이 되었고 유명해지면서 린다 스스로 진짜 의사라고 믿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